불멸의 화가, 불멸의 박어, 불멸의 천재 화가, 불멸의 화가 반고흐의 원화 작품이 대규모 고흐 효고전을 앞두고 다음 달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쌤의 그림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매체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바로 불멸의 빈센트 반 고흐전입니다. 이 반 고흐전은 이미 예약이 30만이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VIP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영상들을 이미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에 이제 이미 여러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송 이후에 많은 댓글들이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 진품이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동의를 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직접 제가 이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크렐러 뮬러 미술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될 작품들과 그들의 소장품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진품인지를 매칭해 본 결과 진품들이 맞고요. 꽤 좋은 작품들이 이번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심하시고 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 편과 그리고 다음 편, 약 2편을 걸쳐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작품이지만 중요한 그런 작품들, 그리고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조금 평이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감상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우리 보러 가실까요? 우선 이 작품들이 어디서 온 것인가요?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번 예술의 전당 전시의 작품들은 모두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러 뮬러 미술관 소장 작품들입니다. 참고로 크렐러 뮬러 미술관에 대해 알려드리면요. 이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반 고흐 미술관 다음으로 고흐의 진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고흐 작품만 회화 88점과 드로잉 180점 이상을 소유한 미술관입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죠. 특히 여러 미술사 책에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은 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고흐의 경우 어떤 큰 완성작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전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자, 지난번 핵심 전시작품 설명 1편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 밀집단, 레스토랑의 내부와 같은 작품들은 이미 상세히 해설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 최종 화면에 해설 1편 영상을 남겼습니다. 꼭 가서 다른 주요 작품들의 해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들은 별도의 해설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작품들을 분석하기 전에 이번 전시에 연출되는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요. 이 상징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상징은 바로 태양인데요. 고흐는 그의 명작 시리즈인 해바라기의 색을 그가 인식하는 태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태양과 해바라기는 신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태양과의 상징을 볼까요?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에 떠오르는 아침 태양의 상징도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작품에서의 태양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닌 걸까요? 이 그림에서 태양은 빛과 에너지의 원천이며 농부 위에 떠 있죠. 그리고 그림에는 씨 뿌리는 사람 뒤에 다 익은 옥수수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 둘러싸인 밭. 이 그림은 태양을 빛의 원천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고흐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제 그림 분석으로 들어가죠. 먼저 이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 밀레 이후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또 다른 씨 뿌리는 사람보다 2년 후인 189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작품도 여러 미술사 책에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존경하던 프랑스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고흐는 시골 농부들의
고달픈 삶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가 그린 많은 초기 작품들이 밀레의 작품들을 오마주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고흐가 작가로서의 시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시면 밀레의 영향을 통한 고흐의 작품 활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고흐는 이 작품의 첫 번째 해설 키워드는 작가의 부활입니다. 고흐는 1889년 여름 심각한 정신적인 붕괴가 생기는데요. 그 직후 고흐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영감을 받아 동판화와 목판화로 모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원에서 나는 예술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해 무기력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를 소상시키는가 봐 라고 동생에게 밀레의 모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즉,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너지던 그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그런 자신의 모사본을 컬러 번역본으로 간주했는데요. 이는 음악가들이 음악 작품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과 비슷합니다. 편곡이라고 해도 되겠죠. 밀레의 가치, 독창성, 우월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흐의 이 작품이 사실주의 밀레보다 현대미술의 문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간 진화된 해설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그의 또 다른 실험적 도전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색상 대비입니다. 반 고흐는 주로 색상 대비를 사용하여 자신을 구별하고 싶어 했는데요. 색상 사용에 있어서 그는 브라반트에 있던 시절의 반 고흐와 유사한 흑빛이고 어두운 톤으로 주로 작업했던 밀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모네의 르앙 대성당 시리즈를 괜히 연상하게 만들죠. 서로 만난 적 없지만 당시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자연의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이것에 대해 자신들만의 해석을 표현하였던 거죠. 자, 이 작품은 잔디밭인데요. 작품 잔디밭은 아주 평범한 주제를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받는데요. 사실 이런 주제의 그림은 구도로 인해 표현하기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고흐는 혹시 지루할 수 있는 대상을 선과 색의 조화로 묘한 매력을 만들어냈죠. 우선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고흐가 파리로 이주하여 그린 그림인데요. 파리에서 반 고흐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처음으로 봅니다. 독학이었던 그에게 파리의 엘리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엄청난 흥분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그는 자신의 색 팔레트가 어둡고 구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밝은 색상과 다양한 그림 기법을 실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또한 일본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의 유일한 스폰서였던 동생 테오와 함께 일본 판화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 판화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 고흐는 일본 판화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구성을 선택하여 풀밭의 클로즈업을 선택합니다. 그는 각 풀잎과 꽃을 확대하여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게 밝고 다채로운 팔레트로 그린 것이죠. 반 고흐는 약 2년 반 전에 누넨에서 이미 사용했던 캔버스를 다시 사용합니다. 가난했던 고흐에게는 당연했던 일이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작품의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작품 풀밭 속에 모자를 쓴 여성의 머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풀밭 대신 이 여인의 초상이 남았다면 우리는 고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고흐는 누넨 시기의 어두운 색채 사용과 파리에서의 화려하고 밝은 팔레트 사이에 강한 대조를 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급진적인 화풍의 변화를 주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흐가 이 시기부터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스타일이 빠르고 급진적인 발전이 이 그림에 문자 그대로 남겨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흐는 유독 자화상을 많이 그린 작가로도 유명하죠. 1886년 2월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에서 동생 테오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화가였던 피사로, 툴루즈 로트렉, 시니악, 고갱, 쉐라 그리고 베르나르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고흐는 그들의 작업에 큰 영감을 받아 다양한 스타일과 밝고 가벼운 색상으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시기의 스타일에서 완전히 탈피한 거죠. 이 시기에 그는 초상화 화가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수많은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 머리색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다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도 분명히 그릴 수 있을 것이야. 라며 그는 초상화에 있어서 색의 표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죠. 반 고흐는 사진 같은 초상화를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상화는 주제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이 자화상에서 그가 쓴 색상은 꽤 차분해 보입니다.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 음영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색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빠른 붓질은 배경에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런 붓질은 작품에 생동감을 주고 역동적인 느낌을 부여하죠. 이런 측면에서 고흐의 이 자화상은 그의 스타일과 색조를 발굴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가난한 반 고흐는 인물화를 지속해서 그릴 수 없자 대신 꽃을 단순히 그리며 색채 연구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가 왜 그의 스타일과 다른 이런 꽃 정물화를 그렸을까? 아니면 위작이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시기에 동생 테오에 따르면 고흐는 모델을 그리지 못하는 대신 매주 그의 지인들로부터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는다라고 그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결국 왜 그가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꽃색채 연구를 통해서 고흐는 자신의 색채 이론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론은 주로 샤를 블랑의 이론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블랑은 보색 대비의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즉 색상 척도에 따라서 기본 색상인 빨강, 노랑, 파랑과 그에 대응하는 보조 색상인 초록, 보라, 주황 간의 대비를 말하는데요. 고흐는 이 이론에 대해 큰 영감을 받고 있었죠. 이런 이론 하에 이 정물화에서 보색인 빨강과 초록의 대비가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꽃의 빨간색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반 고흐는 두꺼운 임페스토로 물감을 칠하는데요. 그는 이 그림에서 프로방스 화가 아돌프 몬티첼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 충실했지만 다른 인상주의 화가와는 달리 그의 보색 사용은 정말 과감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첫 반응은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몽마르트의 언덕은 바로 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고흐는 왜 몽마르트를 이렇게 그린 것일까였습니다. 1886년 2월 말 반 고흐는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화가로서 더 발전하고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죠. 그는 동생 테오와 함께 묵으며 많은 지원을 받죠.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도시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 기슭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 언덕은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아직 거의 건물이 없고 농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해 봄에 반 고흐는 몽마르트 주변을 탐험합니다. 그는 북쪽에서 바라본 이 파노라마적인 라 뷰트 몽마르트를 야외에서 그렸는데요. 그의 붉은 갈색과 노란 갈색으로 구성된 소박한 가을 색조는 여전히 그의 네덜란드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녹색, 파란색, 흰색의 그림 같은 색을 사용해서 그는 이미 색상과 빛을 조심스럽게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작품화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전시회에 가서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실 건데요. 과연 어느 부분일까요? 자, 하늘을 보시죠. 그리고 정중앙의 하늘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시야를 옮겨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텐데요. 이곳의 정사각형의 붓질은 반 고흐가 직접 수정한 것입니다. 그럼 왜 수정했냐고요? 그 이유는 표면에 구멍이 생겨서 바닥층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붓질은 너무나도 눈에 띄는 수정을 어느 정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결국 저런 정사각형 붓질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꼭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지인에게도 아는 척 좀 하십시오. 반 고흐는 화가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 당시 미술의 수도였던 파리로 가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작품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몽마르트의 풍차들은 그의 집인 르피거리와 가까워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이런 풍경화는 당시 인기가 있으며 매력적인 주제였었습니다. 그러니 순수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어하던 그로서는 이 풍차 풍경이나 거리 풍경을 많이 그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풍경화를 약 20점 정도 그리고 많은 드로잉도 남겼습니다. 당시 인상주의 대표 화가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는 그의 작품 라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 같은 장소를 축제와 즐거움의 장소로 불멸의 존재로 남겼고 앙리 드 툴루즈 루트릭은 그의 작품 물랭 드 라 갈레트에서의 무도회에서 때때로 그린 품이 있는 만남의 장소로 묘사했는데요.
이런 장소를 반 고흐는 그 모티브를 더 회화 같은 전원적 요소로 다룬 것이죠. 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작품의 어두운 색상 조합은 여전히 반 고흐의 네덜란드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러나 넓은 붓질과 유창하게 그려진 건물 그리고 인물들은 인상주의의 영감을 받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색과 흰색 하늘과 아래쪽의 붉은색과 황토색의 대비는 반 고흐의 보색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보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작품 해석 2부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시 공식 오픈 전에 마지막 3부를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자, 어떠셨나요? 전시 전에 작품을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전시를 관람했지만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감상평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